다음에 이 월세. 자, 월세는 집이 2채 이상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 하나라도 월세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월세소득공제, 월세세금을 내야 된다. 어떤 사람 안 내느냐? 지금 이거는 법이 확정된 거는 아닌데 저는 확정될 걸로 이거를 보고 오늘 강의를 합니다. 현재 강의하는 오늘 3월 27일입니까? 현재의 기준으로는 법령이 개정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택 임대에 대한 세금을 과세한다고 그러니까 여론이 워낙 끌어오르니까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방법의 요건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지금 당정청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임시국회에서 이거를 통과시켜서 소급해서 적용을 한다. 소급은 올해 1월 1일부터 임대 준 사람을 다 적용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두 번에 걸쳐서 요번에 지금 됐죠. 그래서 특히 민감한 게 월세입니다. 전세는 작년까지 이런 식의 제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일반 서민들이 전세금 받는 거는 과세 대상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따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사실 전세금 한 10억 받아도 세금이 별로 안 나와요. 전세금에 대해서. 왜? 이건 이익이 아니거든. 세입자가 잠시 맡아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100억을 줘도 나한테 돈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 100억을 내가 잘 운용해서 이자를 버는 게 내 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전세금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할 건 없는데 이것도 안 되면 아예 계산 자체를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나 월세는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 소형주택 얘기도 제가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법에 들어갔던 내용은 아니에요. 원래 법에는 이 말 없어요. 그런데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아까 같은 경우 고가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월세 같은 경우는 2주택 이상 이래 가지고 있는데 한 채나 이런 거 가지고 월세를 많이 받는 분이 하나 있고 아니면 강북에서 아까 쬐끄만 거 월세 한 2, 30만 원씩 받는 거 원룸 20개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세금 때리고 강남 사람은 안 때리면 너무 형평성이 어긋난다 해서 초기에 이 제도가 도입될 때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해부터 요 소형주택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집을 세주는 분들은 떼줘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일시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현재의 세법에서는. 언제까지? 2016년까지만 봐주고 2017년부터는 또 과세하겠다. 소형주택이라 해도 과세하겠다. 요게 현재의 세법 체계인데 그거는 현재 그렇다는 거고 그때 가봐야 알아요. 제 생각은 그때 가도 계속 빼줍니다. 지금 이런 원룸 빌라로 전세금 받아서 세금 안 냈던 분이 향후 2년간 감면 기간이 끝나서 다시 과세가 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그게 세금 몇 푼 낸다고 악착같이 거들나오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는 이것이 2년 동안만 봐주겠다 했지만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신경 끌 것. 자, 월세는 지금 여러분들 교재는 나중에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 테요. 내가 써놓고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방금까지도 저기 해주면서 뭐 찾겠다 켰구래. 일단 넘어가자. 지금 집이 두 채일 때 세금 안 낼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세법 체계에서는 없어요. 단 얼마 기준이 없었어요. 그런데 월세를 요번에 나온 게 얼마죠? 2천만 원입니까?
2천만 원 이하를 받는 사람은 법용어로는 총수입 금액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월세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월세 총액을 받는 분은 1년간. 두 번째, 2천만 원 이하를 받는데 집이 2주택자인 경우로만 국한합니다. 이것을 잘 들어야 돼. 한정. 엔드 조건이에요. 플러스 엔드 조건.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의 월세 총액이면서 2주택자인 경우에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 원래 법에는 월세에 대해서는 금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2주택자 이상이면 다 세금을 계산하게 돼 있어요. 소득이니까. 근데 요게 지금 개정안에 나와 있고 요거는 통과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나오니까 다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를 안 해. 사실 1년간 월세만 2천 받으면 한 달 얼마예요? 적은 돈 아니거든요. 월세를 그렇게 받는 거는. 그러니까 연간 2천만. 예를 들어 이거를 올려달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사실. 집 없는 사람들은 좀 속 터지는 거야. 세입자는 속 터지는 거야. 집을 많이 가지고 세 받는 사람들, 부자들만 봐준다. 이렇게 시비 걸기 딱 좋은 거예요. 이 금액을. 월세를 그 정도씩 매년 또박또박 받는 사람이 그것도 모자르다고 더 올려라. 그러면은 월세나 한 달에 300~400씩 받는 사람도 빼달라. 이런 식의 논리가 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낮춰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야당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세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왔으면 낮추기는 어렵죠. 문제는 주택수입니다. 집을 두 채인 사람으로만 한정을 했다는 게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져요. 집을 세 채를 세를 주든 네 채를 세를 주든 월세로 2천이 안 되면 다 빼줘야지. 아니 어떤 사람은 두 채 월세 주면서 3천만 원 받아. 그건 많이 받았으니까 세금 내라 이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10채를 세를 주는데 원룸 10개인데 워낙 한 채당 조금씩 받다 보니까 2천이 안 돼. 그런데 이 조건으로 가면 그 사람은 신고해야 돼요. 이유는 뭐냐? 월세를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문제가 아니라 너는 집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세금 내라. 이런 집 많이 가진 괘씸죄요. 그래서 주택 수와 금액과 연계되어 있어요. 이번에 나온 대책이.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는 좀 그런데 이 집 수에 대해서는 국회 통과하는 과정에 틀림없이 논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당에서 이 집에 대한 숫자 제한은 하지 말자. 이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게 오히려 서민들을 위하는 거죠. 2천만 원 이하의 월세를 받는데 집이 10개다. 그러면 그거 다 진짜 얼마 돈 안 나가는 집들이라는 거지. 한 집에서 조금씩 받는 것들. 사실 부자는 집 수는 많지 않은데 거기에서 한 달에 기백씩 딱딱 들어오는 아파트. 이런 것들이 그거 부자지. 강북이나 어디 신림역, 역세권 근처, 서울대역 이런 데에다 원룸 주택 몇 개 지어놓고 그 한 집마다 매달 그나마 1년 내나 사나 한 3개월 살다가 나가고 또 공실되면 또 사람 들어오고 그래서 들어오면 또 도배해달라면 또 해줘야 되고 이거를 1년 내내 신경 써가면서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월세 한 1,500이더라. 그런데 그런 집 10개라고 지금 때리면 좀 아니잖아. 그래서 요거는 현재 정부가 얘기하는 건 2주택자로 한정된 거에 대한 문제점은 있지만 현재 발표된 거는 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월세와 전세도 2단계에서 누락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미리 얘기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지금 새로 집을 지어서 이제 세를 주는 사람이니까 현재의 정책에 맞춰서 나는 이렇게 이제 가면 된다. 근데 문제는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세를 받아 먹었었다. 예, 그 사이에는 과세관청에서 별다른 간섭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사히 잘 넘어왔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제도들이 막 확정일자 따가고 뭐고 해서 이제 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니 참 좋아. 고마워. 그런데 지금 내가 2천만 원 넘게 받고 이러니까 지금부터 내는 건 내겠어. 그러면 전년도 세법 시효에 걸려있는 5년치, 과거치
사업자 등록 하면은 이제 다 드러날 거 아니야. 그거 세금 때리면 어쩝니까? 회계는 걱정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안이 개정안으로 발표되면서 뭐가 나왔죠? 소급하지 않겠다. 사실은 법에 어긋나는 얘기예요. 법에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게 법입니다. 세법은. 그리고 그 과세 기간에 걸쳐 있는 소득이 나중에 발견되면 그것을 추징하는 게 과세관청이고, 그런데 그것이 발견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지나간 거는 없던 걸로 하겠다. 과연 이거를 어떻게 명문화할지는 전 모르겠어. 하여튼 안으로 나온 말에는 그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국회 통과하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명문화 돼가지고 법적인 효력을 가질지 몰라도 일단 이 말은 지금부터는 이렇게 과세를 하니 옛날 거 무서워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것도 나왔고요. 자, 지워도 되죠? 2단계 지웁니다. 그럼 이제 3단계. 지금까지도 걸러지지가 않은 분은 이제 세금 계산해 봐야지. 신방위 사장도 계산할 게 있나요? 계산할 게 있어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2단계에서 걸러지는 분들은 서민입니다. 서민입니다. 세금 안 낸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서민이에요. 하긴 저는 1단계도 안 되는데 뭐. 저는 1단계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3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는 이거는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사업자 등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1단계. 2단계는 세금을 소득세 신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2단계. 거기까지 왔죠? 그럼 3단계는 이제 신고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소득세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세금을 계산해 봐야겠지. 또 전세와 월세 또 쪼개집니다. 왜? 전세 월세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러잖아요. 그래서 전세금에 대한 세금 계산과 월세금에 대한 세금 계산이 방법이 틀려요. 전세금에 대한 세금 계산은 전세 총액에서, 전세는 내 돈이 아닙니다. 뭐를 빼줘요? 3억 원을 무조건 빼줘라. 지금 이 사람은 3억 원이 넘는 사람이에요. 3억 원이 안 되는 사람은 2단계에서 걸러졌어요. 이 3억 원을 빼고 나면 숫자가 나오겠지. 얼마든지. (3억 원을) 빼고 나면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3억 원을 빼고 남은 숫자에 전세 총액에서 3억 원을 빼고 남았더니 얼마가 남더라. 그러면 1년치를 우리는 하는 거니까, 전세금 일반적으로 전세 1년 계약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해서 이게 다 걸치면 좋은데 중간에 들어왔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1년이 되네. 6월부터 6월까지. 그러면 전세금 요주니까 이거는 365일이 아니고 절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약 180 며칠 뭐 이런 식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간이 전세 기간으로부터 하면 180일 이렇게 날짜가 나온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365일인데 이렇게 나오면 일수를 여기다 곱합니다. 1년치 전세 준 것의 일수, 날짜. 그 다음에 이거를 곱한 거에다 이 중에 60%만 뽑아내요. 자, 요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뭐 미적분처럼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우리가 심플하게 그냥 1년 전세라고 얘기를 한다면 1년 전세금으로 5억을 받았다고 해봐요. 그럼 5억 원을 상가 같으면 무조건 너는 5억 받았으면 이 빼주는 거 하나도 없어. 3억 원. 그리고 뭐 60%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상가 같은 거 세주고 보증금으로 5억 원 받으면 그 5억 원을 네가 즉각 은행에 넣었다. 이렇게 간주를 해. 그래서 은행에서 1년 동안 가냥 근다리지 않고 넣어뒀더니 1억 원에 대한, 5억 원에 대한 이자를 주더라. 그럼 정기예금 이자율이 약 4%대요. 매년 정해준 일이 있어. 그래서 5억 원 곱하기 4% 하면은 얼마 나와요? 이자로 얼마 받아 1년치?
400만 원인가요? 예, 정기적금 4%라고 하면 200만 원? 4, 5, 20? 예. 200만 원을 번 거예요. 5억 원 남의 돈으로. 그 200만 원을 간주 임대료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이 사람이 은행에 넣든 안 넣든 은행에 넣으면 그 정도 버는데 네가 그 보증금으로 전 사람을 빼줬던 아니면 그 돈으로 어디 경마장에 가서 경마를 했던 그건 신경 쓰지 말고 하여튼 그렇게 버는 걸로 간주해서 세금 때리겠다 해서 일명 간주 임대료라고 그래. 상가는. 그러니까 심플해요. 근데 주택을 그렇게 하면은 욕먹어. 주택을 지금 세금 때리면서. 그래서 주택은 뭔가 봐줄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변수가 전액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3억을 우선 빼준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빼준 거에서 60%만 과세한다는 논리예요. 그것도. 상가는 이게 100%의 개념이죠. 그래서 60%만 뽑아낸 다음에 아까 상가처럼 여기다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합니다. 이 정기예금 이자율이 금년 고시된 것이 2.9%예요.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 이게 뭐 지대로 고시원 갔다 오니 쓰는 거니까. 예전에 뭐 4% 이러다가 3%대로 내려왔다가 지금 올해에는 2.9%로 돼 있어요. 정기예금 이자율. 그래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그게 이제 그 이 사람한테는 그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일수기사는 게 있기 때문에 365분의 1 이거를 여기다 또 곱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요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연도 중간에 요만큼 썼다고 하면 6개월이라고 산식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신경 끄시고 여러분들은 심플하게 3억 원 뺀 금액의 60%만 가지고 이자 곱해서 나온 금액. 이게 1년치 전세금에 대한 세금이다. 소득이다. 세금도 아니지.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소득 금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여러분은 이거를 숫자로 뽑아 10억이라고 가정하면 얼마가 됩시다. 3억 빼요. 7억이요. 60%요. 4억 2천이요. 4억 2천에 대해서 2.9%요. 얼마요? 4억 2천에 2.9%. 예?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1200이에요? 120이에요? 2.9%니까 계산기를 어떻게 뜨냐면 0.029 이렇게 곱해요. 1218만. 그럼 0.029 곱하면 얼마예요? 1218만 원. 1218만 원. 1200만 원 정도 되죠? 이게 세금이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바짝 쪼는 분이 있어. 이게 세금이 아니라니까. 이게 소득이야, 소득. 그러면 1200만 원 가지고 세금을 뽑아. 그런데 이분이 이제 1200만 원, 다른 소득이 없는 분이야. 그럼 종합소득공제가 약 6, 700 까져요. 가족공제, 뭐 무슨공제, 뭐 다자녀 이렇게 공제하면은 어떤 분은 돈천도 까질 수 있고 이렇게 까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한 300만 원 한 500만 원 뺐다. 그럼 1200에서 공제하죠. 그럼 1200에서 500 빼니까 700 남았네. 자, 700에다가 또 뺄 거 있지. 이거는 수익금액. 아까 소득이라고 제가 얘기한 게 잘못했고요. 수익금액이에요. 이자 받은 수익금액. 그러면 전세 받는 수익금액에 대한 간주, 단순경비율 곱해야 돼요. 한 30%다. 그러면 37에 21, 한 200만 원 또 빼주네. 필요경비입니다. 그래서 실지 과세 표준은 500. 세율 6%. 65, 30, 30만 원 내네. 30만 원. 이걸 왜 하냐고. 우리 같은 사람만 여러분들. 결론이 이런 전세만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은 한 5, 60억 전세 받아서 다 오픈해도 다 따지고 들어가면서 계산 때리면 전혀 부담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문제죠? 다른 소득이 합산된다든지 월세가 따로 있다든지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에 대한 논리는 여러분들이 임대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예. 이런 계산 방식이다. 3억 빼준다. 60%만 한다. 그 돈을 은행에 맡겼을 때 이런다. 사실 전세금 받은 거는 자기가 1년 동안 운용을 하는 거고 남의 돈이고 다 돌려주는 거라 세금 때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2011년 전세금 과세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주택 전세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을 안 때렸었어요. 그게 2011년에 도입되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세금을 때리려면은 상가처럼 똑같이 해야 돼. 이런 거 없고, 그냥 전세금 받으면 이 금액 전액 은행에 넣다 가정하고 1년치 이자 한 3% 곱해서 그거 세금.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 그렇게 안 할 거냐. 점점 해가 갈수록 그렇게 바뀌어질 겁니다. 그때까지는 걱정하지 말아라. 자, 그럼 월세는, 자, 전세도 이제 여러분들 대충 전세금 10억 정도로 가봤자 세금에는 큰 영향이 없다. 월세는 무조건 지금 때린다. 그런데 여기까지 온 사람은 2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이요. 2주택자 2천만 원 초과하고 3주택자 2천만 원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자가 있을 수 있고 초과자가 있을 수 있겠네. 초과자는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상관없지만 이하인 사람은 집수 때문에 과세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월세금은 일단 2천만 원은 월세 총 수익 금액이에요. 총 수익 매출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소득세 계산 방식 공부했듯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정도의 연간 월세를 받고 있다. 그러면 곱하기 단순경비율로 간다고요. 일단 최초로 우리 단순경비율 계산 방식으로 일단 뽑아봐요. 그럼 5천 곱하기 월세 임대에 대한 단순경비율. 교재 찾아봅시다. 202쪽에 있습니다. 202쪽 일반주택 코드번호 70110이 두 번째입니다.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등의 임대는 단순경비율이 45.3 이렇게 적혀 있어요. 찾았죠? 네. 즉 여기다 45.3%를 곱합니다. 0.453입니다. 약 50%로 가정하면은 2,500만 원 정도를 필요경비로 빼준다. 이런 의미와 똑같아요. 즉 이 금액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단순경비율 추가로 볼 때 빼준다. 국가가 인정해준다. 그래서 소득금액은 2,500. 2천만 원에 해당되는 사람은 똑같은 논리로 봐서 이것도 50% 빼주니까 1,000만 원. 이게 뭐예요? 세금이 아니라 소득이에요. 저게 소득이니까 다시 그 밑에 세금계산 플로우 차트가 흘러가겠죠. 종합소득 공제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과세표준별로 세율 때리겠죠. 즉 1,000만 원 정도 1년치를 내는 거예요. 1년치. 그래서 여기서 종합소득 공제하고 과세표준 세율 곱하면 이것도 세금 100만 원도 안 돼. 이렇게 해보면 사실은 그렇게 무서운 세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500에 대해서도 때려보면은 종합소득 빼고 공제하고 2천만 원에 대해서 세율 약 15% 적용하면은 약 300만 원이면 돼요. 그러면 300만 원이 낼 때는 아프겠지만 1년치 나누기 12해서 낸다고 하면은 한 달에 약 20몇만 원 꼴인데 그것도 아픈가? 월세 5천만 원 받는 사람이면은 한 달에 월세를 약 400 몇십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인데 400 몇십만 원 받아서 그 몇십만 원은 세금으로 낸다. 400만 원은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아까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월세나 전세를 가지고 묶어서 1년치 한 번에 때리니까 무서운 거야, 이게. 이게 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세금 과세 방식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처럼 월세를 매달 받으니까 3개월에 한 번씩 그거를 세금을 계산해서 나누기 해서 내게 하면은 좀 덜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게 소득세의 중간연합제도나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개정안에서 논의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이율을 좀 높여주자. 지금 40%에 해당되는 임대주택 이 단순경비율을 약 60으로 높여주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보시면 60으로 높여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부가 특별히 장려하는 것들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이라고 구청에 등록한 것들.
그래서 요런 율을 좀 높여주자. 이래가지고 현재 요런 것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산한 것보다는 더 작은 세금이 나오고 또 세금을 더 쉽게 낼 수 있도록 현재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있는 과정. 그래서 마지막 요 3단계까지 왔을 때 실제 계산을 해보면 이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여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와봤더니 실제로 내가 진짜 월세를 막 한 달에 1천, 1,200 이렇게 받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일반적인 서민들이 이 임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떼내는 건 무섭지가 않다. 근데 문제는 이게 딴 소득이 있을 때 문제가 커져요. 이러한 집들을 남편 명의로 다 사서 세를 주고 있는데 남편이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그래도 임원급이라 연봉이 한 1억 받는다. 연봉을 한 7, 8천 받는다. 또 내 아들내미가 공부를 잘하고 유학 갔다 와서 박사고 그런데 요놈의 LG나 삼성에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연봉만 1억 정도 받는데 걔 앞으로 주택을 많이 사서 이렇게 지금 판을 벌려놨다. 그 전에는 이걸 신고 안 해도 상관없었는데 이것이 걔 연봉 1억에 합산돼 버리면 이제 문제는 틀려지지. 지금 이것만 갖고 볼 때는 1,000만 원짜리 6%만 됐어요, 세율이. 근데 1억짜리 연봉으로 타소득이 있어. 우리 종합소득 공부했죠?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소득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연금. 그런 소득이 있는 사람들. 옛날에는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별도로 잘라줬는데 지금은 이것도 다 합쳐요, 이제. 금융소득 합산과세라 해서. 그래서 이런 소득들이 다른 데에서 있는 것들이 낑겨져 와가지고 세율이 연봉 1억 받는 사람 세율이 35%야. 35%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요거 1,000만 원짜리가 엎어지면 요것도 35%가 돼. 여기도 업이 되니까. 그러면 6%가 돼가지고 6%가 돼서 60만 원 낼 때와 35%가 돼서 1,000만 원 똑같이 벌었는데 350만 원 낼 때는 무지하게 틀린 거죠. 그거 하나만 차이 나는 게 아니죠. 요 임대소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다른 근로나 다른 소득으로 해서 약 7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과표를. 그러면 요게 세율이 25%짜리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는 25%로 세금을 내면 됐는데 매년 이런 것들이 갑자기 과세가 돼서 엎어지는 바람에 여기다 2천이 더 업이 됐다. 그럼 원래 2천만 갖고 따지면 15%예요. 7,025, 2,015% 이렇게 각각 때리면 좋은데 이게 현재 시법칙에는 합쳐서 이걸 9,002로 봐라 이렇게 돼. 그럼 8,800을 초과하면 35%가 돼. 즉 25%가 35%로 10% 상승된다. 15%가 20% 업돼서 35%로 상승된다. 이게 종합소득세율의 체계예요. 그러니까 합산되면 죽는 거야.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임대소득에 대해서만큼은 합산하지 않는 안이 또 올라갔어. 이런 문제들이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 들어가는 분들은 이 안이 들어가서 지금 작년하고 리필 강의 들은 게 틀릴 거예요. 작년까지는 이런 개정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무조건 소득이 없는 사람 앞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세를 주세요.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나온 안에는 이 합산과세의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다시 예전으로 회귀해가지고 분리과세하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리과세하자 그러면. 무소득자처럼 봐서 타소득 있는 거는 그 소득으로 그냥 세금 내던 거 내고 임대소득 생긴 것만 거기에 맞춰서 과세를 때리겠다. 그래서 지금 3단계에 나와 있는 소득세 계산 방식에서 계산 자체에서 전세금 뭐 10억도 안 되고 이래서 소액이라 걱정하지 않아야 될 분 있고 아니면 타소득이 있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월세 총액 2천만 원의 이하 두 번째 종합과세 안 하고 분리과세 한다는 문제 그 다음에 전세금에 대한 율 같은 것을 조금씩 더 조정한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요번 상반기에 나온 정부의 대책에 들어가 있고 그 부분은 굳이 통과가 안 될 이유가 없는 게 서민주택들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가 정상화돼서 이 개정세법이 통과가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우선 이런 근심 걱정은 좀 많이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확정되면 그 부분만 동영상으로 별도로 또 올리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교재 정리하겠습니다.